기독교사에 대한 몇 가지 시리즈로 한 3차에 걸쳐서 한국 기독교 역사랄까 그런 데서 파트 3번에 걸쳐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우리가 과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잘 이해하는 그 방안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부흥시키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강해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기독교라고 하면은 개신교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나 원래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 쪽으로부터 원래 가톨릭이 들어왔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것이 1784년 이승훈이 이제 중국에서 영서를 받으면서 한국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 1784년이죠.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으로부터 가톨릭 교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라는 거죠. 개신교는 100년 늦은 1884년 토마스 알렌이 입국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토마스 알렌은 원래는 선교사면서도 닥터 의학 박사 의사죠.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갑신정변에서 이 엄청나게 자상을 입은 민영의 생명을 구출하는 바람에 고종과 민비가 토마스 알렌을 신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선교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선교사에 들어오면서 교육기관 그다음에 이제 병원들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 서양 문명과의 서양 문명이나 서양 종교와의 접촉을 상당히 오래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첫째는 이제 3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중국의 당나라죠. 중국의 당나라라든가 원나라를 통해서 소위 경교 네스토리아누스교라고 하죠. 경교와 접촉이 있었고 둘째는 이제 9세기경에 통일신라 말기에 아랍 상인과 교역을 통해서 접촉이 또 있었고 또 3번째는 몽고 제국을 통해서 몽고 쪽으로 해서 가톨릭과의 접촉 이렇게 3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소개된 경고 우리나라 말로는 경고인데 네스토리우스 파라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이단으로 불렸습니다만은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의 신성하고 인성을 분리하는 문제로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 가지고 이제 소멸되는 중국에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큰 종교였습니다만 그 종파였는데 다시 이제 소멸된 것이 있었고 또 한국이 이제 유럽에 최초로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9세기경 10세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랍 쪽에 이제 아랍 지리학자 이븐 쿠르두지바라는 인물이 제도로와 제왕국기라는 그 책을 통해서 상인들이 중국을 통해 접촉을 하고 또 한국 이들 상인들과 교류했던 기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25년경에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9세가 이제 이슬람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 온나라 현종에 파견된 카드록 신부인 루브르크가 자신 여행기에서 이 한국을 언급을 했던 것이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아주 간헐적인 것이고, 예, 본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서양의 문물이라든가 종교가 서서히 이제 물결처럼, 바다 물결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종교개혁과 신앙로 개척을 통해서 유럽이 내부적으로 종교개혁으로 들끓고 신교 고개 갈등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신항로 개척이죠. 시장 개척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로 막 물듯이 배를 타고 오면서 신항로 개척하는 과정에서 서양이 동양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 16세기 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라고 볼 수가 있죠.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소서행장이죠. 소서행장 인물이 예수회를 신부를 갖다가 군목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서행장이 새끼가로 전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형당할 때 독고가 있을 때 처형당할 때 목을 쳤는데 그 목걸이에 항상 여러분 알다시피 카톨릭 교도들이 왜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임진왜란 전으로 해가지고 일본에는 가톨릭의 종파였던 예수교 포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국내에 있는 포로로 해가지고 일본을 막 끌려가는 포로 숫자들이 막 약 한 5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는데 7천 명이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그 7천 명 돌아온 것 중에서 이 사람 포로 중에서도 예수교 가톨릭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서양인들이 여기는 이제 예수교 군목을 통해서 접촉을 한 게 가톨릭하고 접촉을 한 것이고 서양 사람에 대해서 이 조선인들이 겪은 것이 박영과 하멜의 입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비디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1627년이죠. 경주 앞바다에서 네덜란드 사람, 그 당시에는 화란이라고 그랬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한국 정부에 압송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소위 벨트레라고 우리나라로 보면 박연이라고 그러죠. 체포를 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한국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어 영주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배와 포를 만드는 기술자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임금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승진도 시켜주고 했는데 그게 1927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주에 살았습니다. 네덜란드인이. 그러다가 1653년에 다시 네덜란드인이 제주도에 난파가 돼가지고 이제 조선 조직에서 끌려갔는데 1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화란으로 탈출했는데 나가사키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이제 네덜란드로 도망을 이제 나갔죠. 탈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쓴 그 중에 일행 중에 한 명이 하멜이라는 인물인데 하멜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에 가가지고 어떻게 조선에 대한 자세한 풍습을 이야기한 그 책이 하멜 표류였습니다. 1663년경가 썼는데 이 책이 한국의 코리아라고 해서 선교 열기를 부추기는 최초의 책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멜 표력에 보면은 조선 사람에 대한 특성, 성격, 풍습 이런 거를 적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인상 깊은 거는 그들이 볼 때는 바바리안 야만족인데 모욕도 안 한다든가 하여튼 굉장히 이런 더러운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착한데
거의 이방 세계에 대한 거의 그 무지하다 그런 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표르기를 보면은 과거의 조선시대 사람들이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외부에서 어떻게 보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그 재미난 것은 박연이라든가 이 하멜 이런 인물들이 들어왔는데 이방인에 대한 그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말하면 무슨 원숭이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데 대단히 계산한 인간으로 바라봤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정이 제대로 관심이랄까 그 관심은 서방 세계의 관심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816년에 영국 해군대령 맥스웰과 바실 홀이 서해안을 항해하고 돌아가서 조선 항해 길을 기술해서 서양 세계에 조선을 또 알리는데 공헌을 했던 것이고 또 그 책을 읽은 그 선교사들이 동방과 한국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중국의 북경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탈리아 예수회 출신 선교사로서 로마 가톨릭 사제인 마테오 리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1582년에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북경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8년 동안 중국을 에 대한 그 선교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주 시리라는 그런 책을 저술을 해가지고 가톨릭 교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또 이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성운을 지켜가지고 천주교 수학을 연구하도록 하고 이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성운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은 그 해가 1784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의 남인이었던 정약전,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게 되고 또 사제 조직을 만들기도 했지만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정약용은 나중에 귀향을 가게 됐죠. 자, 그 당시에 조선은 이 조선 중에서 이제 개혁파들이 이제 실학과 남인이었는데 정치적으로 그 남인들이 아마 그 가톨릭을 믿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성리학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세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탈피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새로운 종교 가톨릭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신자가 되면서 생각한 것은 결국 이런 것이죠.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 내가 전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양심의 자유일, 프리윌이라고 그러죠. 자유의지에서 믿는다는 것이고, 또 그 성리학이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된 국가 이데올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이 종교와 국가와는 좀 더 바람직하게 재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면은 한국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 전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1866년부터 1884년 동안에 약 18년 동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884년이라는 것은 의사였던 그 알렌이 갑신정변을 통해서 이제 민영익의 상태를 고치면서 이제 병원을 차리게 되는 그 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84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국 선교 준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백그라운드,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 국내의 조선과 국내의 조정의 상황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긴박한 국제 정세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 국내의 조선의 국내 상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지금 많은 일단 박연이라든가 이런 하멜하고 이제 크고 작은 이항성들, 중국을 통해서 이 카톨릭이라든가 서양 문물에 대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야만인이라죠. 이양성 이런 것이 서양 문물들이 여전히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정치인들, 남인계급이든 또 이제 보부상 중심물들이 중국 북경에 가니까 거기에는 중국 북경은 조선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그 북경에 가니까 서방의 어떤 시계라든가 서방의 이런 과학자들이 과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방의 세계 지도라든가 이런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혁파라 그러죠. 김옥균 중심으로 해서 개혁파가 형성이 되고, 그러나 또 반대로는 조정의 권력을 잡은 인물들이 개항이라든가 개혁을 서양문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척사위정파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위정척사파라고 그러는데, 위정척사파, 정의를 보위하고 사악한 세력을 척결한다, 척결한다는 게 위정척사파입니다. 개혁 개방을 절대로 반대하는 세력이죠. 이것은 유학자이고 성리학을 추종하는 살인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양로죠. 여기서 이제 서학을 반대하게 되는데, 이 서학은 천주교하고 서학하고 섞어서 이렇게 그때 다른 용어를 만들었는데, 서학은 천주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서학을 배경하고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종교인 천주교를 극심하게 탄압을 하고 배척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 성리학은 정학, 올바른 학문이고 국가 지도의 이념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이 들어오면은 서학이든지 가톨릭이든지 다른 학문이 들어오면 국가 정체성이 훼손이 된다는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나중에 이야기지만 가톨릭을 믿던 사람들이 제사를 거부한다든가 무상이 되니까 제사를 거부하게 되니까 또 거기에 있는 주변 친척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매질을 받고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가톨릭 그들에게 의하면은 수학이고 이건 이단이고 사악한 이불 스칼라다, 아주 나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조선은 리틀 차이나 중화 사상이 만연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국 조선인들은 중국을 모방해서 중국을 따라갈까 그런 데서 굉장히 올빵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 사상, 맹자 사상, 주작 사상을 달달달 읽고 사서삼경 그런 것이 성리학 주작의 예경, 서경, 시경 그런 것을 달달 읽어가지고 그걸로 과거 시험을 교과목으로 돼서 과거 시험을 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것은 나중에 이제 가톨릭 신자들 굉장히 탄압하지 않습니까?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정조로부터 탄압이 시작되고 순조라든가 그 다음에 대원군 시대가 오면서 10,000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더 가톨릭 교도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는가? 한국 사람은 더 악랄해서, 조선인이 더 악랄해서 그런 건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서학이 들어와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것은 어떻게 되면 국가 안보의 위협이, 국가 안보가 어렵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왜 국가 안보라는 건 중국에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대위에서. 중국에서 학문이라든가 정치, 안보, 군사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주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위상보다도, 이런 학문, 성리학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국가 이념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학을 통해서 흔들거리면 정권 안보라고 그래요. 뿌리책
위기에 빠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이 공자명자 주작을 공부를 했던, 그게 올방했던 사대부 계급들의 다른 학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정척석파에 관해서 완전 개방을 조장하는 그 개화파들의 무리가 생기게 되죠.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인물들인데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개화파들은 언제 형성되느냐면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평양 감사였던 그 박규수의 주로 제자들입니다. 박규수가 평양 감사로 있으면서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을 때, 다승공항이 들어왔을 때 그걸 물리치면서 출세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쪽에 가보니까 서양 학문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양 학문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키우게 됩니다. 또 거기에 또 유대치라는 주민계급들, 이 주민계급들은 중국 북경 쪽에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그 국제적인 그 시야가 굉장히 넓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거는 중국도 문호 개방을 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런 전파들이 많았는데 중국에는 자기들만의 중국식 개항을 지지하는 동도서기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교초라는 인물이죠. 동도서기, 동쪽의 도는 자기 동쪽의 도량 사상은 자기들 유지를 하고 서양의 서기라는 것이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하죠. 기술, 과학, 문명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군사 기술이든지 요새 말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해서 그런 동도서기파는 중국에서 상당히 강성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동도서기파는 세력이 대단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박은 국내 정세는 그렇고 국제적으로는 국제 정세는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열강의 동방 침투가 보다 더 노라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세 동점이라 그러는데 서양의 세력들이 동쪽으로 밀물듯이 와가지고 결국 이거 식민지화가 되고 그 힘이라는 것은 그런 파워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되고 여러분 뭐 알다시피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죠. 그러나 영국도 의원 내각제에서 민중의 힘이 커지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 산업화되면서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또 신학로라든가 시장개척을 통해가지고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유발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막강한 해군, 상비군이라든가 해군들, 한포 이런 그 원항의 기술이 발달되는 그런 상태면서 제국주의 시대가 본격화되었던 겁니다. 특히 1870년에 독일 제국이 비스마르크 수상의 지휘 아래 독일 제국이 통일되면서 유럽 각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이 맹렬히 전개되었습니다. 또 나가서 남북 아메리카에도 영국은 식민지를 정복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고 또 이 남쪽, 북쪽 아메리카 대륙에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많은 식민지를 건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 또 영국과 러시아 간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장 독점, 식민지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어느 세력? 위정척사파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혁파, 개혁개방파, 이게 개화파라고 그러죠. 그 세력이 미미했고, 또 우리나라 지금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70년 역사처럼, 당쟁이 극심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긴박하게 국제정세가 일어나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촉파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조정 대신들,
공자, 맹자, 성리학 그런 학문에서 한치도 새로운 학문을 공부를 하지 않고 또 의식 있는 사람은 권력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요새 말하는 뭐 태극기 부대가 길거리에 있다 하듯이 공천 막 못 받고 길거리에서 이제 세월을 보낸다고 뭐 그런 자조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성리학 이런 그 육아 사상에 매몰된 그런 상태였고 지주계급들 소장농이 거의 소장농으로 해가지고 민중들은 굉장히 그 삶이 어려운 그런 상태였고 또 뭐 수출이라는 걸 생각도 할 수 없죠. 제가 이제 논에서 소작인들이 경작을 해가지고 소작인들의 이 농사 지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무역이라는 것은 주로 중국과 일본하고 무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무슨 조공무역 비슷해가지고 보상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무역의 규모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요새 말하는 내셔널 파워 폭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교훈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상 문제죠. 국가가 국민이 건강하고 국가가 강력하려면은 국가 내에 좋은 종교, 좋은 믿음을 통해서 국민들이 개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나라 위기에 빠진 것은 가톨릭을 박해하면서 프랑스를 위주로 해가지고 외국 세력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맨 먼저 가톨릭 세력이 들어오게 되고 프랑스를 위시로 해가지고 가톨릭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 세력들이 들어오게 돼요. 미국 쪽에, 영국 쪽에서 이제 개신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대원군은 여기 이제 정조, 순조, 대원군 이렇게 3대 권력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이 여유가 있을 때 국가가 종망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 여유가 있었을 때 이런 서방으로부터 오는 종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였으면은 조선이 결국은 만국 일제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일은 없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양 문명과의 교류 그리고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국력을 키워 나가는 그런 것이 유정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가 하는 교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헤매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런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공동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나는